안녕하세요. 생명의 레이스를 함께할 여러분들의 국수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캐스트가 반응이 좋아서 계속 이어서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 두 번째 캐스트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제 TV 프로그램 중에 무엇이든 물어보살 그게 좀 연상이 되긴 하더라고. 생명과학 개념이 헷갈립니다. 라는 것 중에 선생님 모든 호르몬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 조절이 되나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음성 피드백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 음성 피드백이라는 게 핵심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상황에 맞게끔 호르몬 양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상황에 맞게끔 적절한 양을 유지해 주는 거지. 그래서 학생들이 음성 피드백 얘기만 듣다 보니까 모든 호르몬이 음성 피드백이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 일단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답은 뭐냐면 수능을 공부할 때는 이 질문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수능적 요소에서 옥시토신과 같은 자궁수축 호르몬이거든. 출산에 관련된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거든. 여러분들이 내신 땐 공부했겠지만 근데 이 옥시토신은 음성 피드백과 아무 상관이 없어. 출산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호르몬 양을 계속 늘리는 양성 피드백이거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모든 호르몬이 음성 피드백에 호르몬 양이 분비 조절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하지만 이 얘기가 수능적 관점에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까먹어버리라는 거지. 핵심은 바로 뭐냐? 항상성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은 모두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이 된다. 이게 핵심인 거야. 당연히 우리는 수능을 보는 수험생이니까 항상성 조절에 관련된 호르몬을 갖고 문제를 낼 거 아니야. 근데 이것이 교과서적으로 또는 참고서에 우리가 주로 많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티록신의 분비량 조절이 그 음성 피드백에 조절된다는 거거든. 근데 이 티록신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티록신만 음성 피드백에 조절이 된다고 오해할 수가 있거든. 그렇지 않다. 티록신, 에피네프린, 인슐린, 글루카곤, ADH 우리가 공부하는 항상성 조절에 관련된 모든 호르몬이야. 대전제가 뭐라고? 항상성 조절 호르몬. 이건 음성 피드백이야. 요거만 기억해. 그리고 세기호는 막으로 쌓인 소기관이 없는데 세포 조절할 수 있나요? 물론 이제 꼼꼼히 공부하지 않다 보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도 핵심은 이거야. 막으로 쌓이는 세포 소기관 미토콘드리아 같은 게 핵 같은 게 없다고 해서 세포 구조가 아니야라는 것이 아니지. 우리가 이제 개념 공부할 때 했던 것처럼 세포 구조는 세포막 핵산 소기관을 갖고 있으면 이것만으로 세포 구조, 스스로 물질대사, 독립적 물질대사를 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거지. 그래서 세균도 세포 구조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 중에 선생님 소기관이 세균이 있어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수능적 요소는 아니지만 리보솜이라고 하는 소기관을 갖고 있어.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핵심 바로 뭐냐? 세균은 세포 구조다. 독립적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야. 그럼 당연히 세포 구조니까 세포막, 핵산, 소기관은 갖고 있다. 특히 선지 중에 세포막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얘가 세포 구조야 라고 하는 생명원 수준에서의 세포 구조에 대한 핵심적인 표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표현형이 반대인 직계는 열성 대립전자를 공유한다. 정말 이거 우리 유전에서 가계도 파트에서 많이 쓰는 거지. 선생님 표현형이 반대인 직계가 왜 열성 유전자를 주고받아 공유하나?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니까 스킵을 하고 핵심 바로 뭐냐? 이 말은 항상 성립하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형질에 대해서 표현형이 반대인 모녀, 부녀, 모자, 부자가 있다고 합시다. 부모자식 간의 유전자 흐름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형질에 따라 다른 거예요. 표현형이 반대인 직계가 우성 유전자를 주고받아 버리면 둘 다 우성 유전자가 있으니 둘 다 우성 표현형이지. 따라서 표현형이 반대인 직계는 우성 유전자를 주고받을 수는 없는 거야. 주고받았다면 열성 유전자를 주고받아 공통으로 존재하는 거지.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X염 색소 유전 반성 유전에서는 아버지 아들 사이에는 X를 주고받지 않고 Y를 주고받기 때문에 X염 색소의 유전은 아버지 아들은 주고받지 않지. 그거 빼고는 항상 성립하는 거야. 항경장은 언제나 개체수에만 비례하나요? 요즘은 왜 나온 거 같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개념에서 실제 생장 곡선 S자 곡선에서 개체수가 적을 때와 개체수가 많을 때가 환경장의 커라는 걸 제가 강조하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근데 다양한 사설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러지 않은 사례를 만나기도 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니은보다 기억이 환경장이 더 적은 경우거든. 근데 그건 왜 그런 거냐? 상황에 맞게끔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S자형 곡선 이 그래프 하나만 얘기할 때는 개체수가 많고 적고에 의해 환경장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야. 개체수가 많다 보면 개체 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개체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 환경장이 커질 거 아니야. 살기 힘들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24학년도 6월 평가 문제인데 A와 B가 같이 있는 두 지역 중 기역에서만 A를 제거했다. 그래서 B와 경쟁 관계는 A 때문에 니은에서 B의 개체수 증가가 억제되었다. 뭐 이런 질문들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가 같이 있는 두 지역 중 기역에서만 A를 제거했다라는 거는 니은은 A, B가 함께 있어. 그럼 A, B 간에 경쟁이 있는 거잖아. 이 경쟁 자체가 환경저항이란 말이야. 그지? 개체수 증가하는 걸 억제하는 요인이라는 거지. 근데 이 상황에서 A를 제거해버린 거야. 그럼 경쟁의 요인이 사라지게 된 거지. 그럼 환경저항이 감소한 거잖아? 그럼 살기 좋아진 거잖아. 그래서 개체수가 오히려 늘어난 거지. 그럼 이 상황에서는 환경저항의 크기가 개체수가 아니라 경쟁의 요인이 제거됐냐 안 됐냐의 그 요인에 의해서 환경저항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개체수가 많으면 환경저항이 커 라고 단적으로 외울 수는 없다는 거지. 환경저항의 요인이 무엇이었냐 그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끔 판단하라는 거지.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할 때는 판단을 잘해야 돼. 하나의 그래프를 얘기할 때는 개체수에 의해서만 환경저항을 따지면 되는 거지만 이제 눈치코치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3월 모의고사 봤습니다. 네, 제가 어제 해설 강의 찍었고 그저께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를 보셨죠. 3월 모의고사 이후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상당히 난감하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 과목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과목별 학습의 방향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획일적으로 국, 영, 수, 과가 획일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게 정해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했으면 좋겠어. 3월 모의고사 점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것부터 한번 점검해 보자고. 일단 3월 모의고사는 N수생까지 함께 보는 전국 단위 시험은 아니야. 진정한 전국 단위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해서 자신감을 갖고 이건 좋지만 거만해지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3월 모의고사를 대비를 잘 하지 못해서 점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좀 기분이 디프레스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안 돼. 3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학습했던 그거에 대한 일종의 중간 점검이라고 생각해 줘야 돼. 3월 모의고사가 잘 나왔으면 잘 나온 대로 내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것이 요 정도 수준에서 괜찮구나. 앞으로 6월 평가원 대비 좀 체계적으로 잘해야 되겠다. 꾸준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동기부여로서 했으면 좋겠고. 근데 3월 모의고사 점수가 잘 안 나왔다면 나의 현재 과탐 학습의 학습 양이라든지 스케줄에 약간의 문제가 있구나.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꾸준히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측면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거든. 모의고사를 본 직후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내가 모의고사를 본 환경과 평소에 연습한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엔 대부분 이제 독서실과 같이 또는 뭐 스터디 카페 같은 곳에서 이제 혼자 공부하면서 인강도 보면서 자기가 시간 재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시험장에서 환경하고 완전히 다른 거거든. 시험장에서는 국수형의 모든 상처를 안고 거의 마지막 시간에 탐구시험을 보기 때문에 녹초가 됐지. 정신줄이 피폐해진 상태야. 그래서 평소에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 바로 그냥 과탐 시험지 하나가 꺼내놓고 시험 보는 거하고는 사뭇 다를 거라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평소에도 피곤하더라도 일정한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모의고사 훈련을 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당연히 3월 모의고사든 앞으로 보는 모의고사든 사설 모의고사든 못 푼 핵심 문항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꼼꼼히 풀어보고 또 수험생으로서 미완성의 풀이를 어떻게 하면 이 풀이를 간결하게 볼 수 있을까? 그런 후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이 시험을 본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단순히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채점하고 점수가 잘 나왔든 안 나왔든 점수 확인하고 끝내면 이 모의고사를 본 투입한 시간 이게 너무 아까울 것 같아. 최소한 막전이거든 유전만이라도 핵심 문항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본인의 정리하는 노트가 있다면 메모해두는 습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그걸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백지장 한 장, 두 장 차이는 별게 아니지만 백지장, 100장, 1000장, 만장이 쌓이면 그건 절대 쉽게 엎을 수 없는 진정한 실력이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서 평소에 내가 테마별로 유형별로 풀고 싶은 것대로 부패식으로 그냥 띄엄띄엄 풀었던 것과 다르게 30분 내에 20문항을 어떻게 하면 시간 내에 이 문제들을 대부분 건드려 볼까? 시험에 대한 응시 전략을 세워볼 필요가 있어. 순진하게 1번부터 20번까지 순서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맞출 수 있는 점수의 근간이 되는 진짜 기본 문항 14개를 먼저 신속하게 푸는 걸 추천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다소 부담스러운 막전이 근육, 유전의 핵심 문항 4개, 합의 6개를 내가 어떤 순서로 풀면 좋지? 뭐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 이제 문제풀이에 대한 실제 시험장에서의 모의고사에 대한 응시 전략. 첫 번째
여러분들 모의고사니까 이런 것도 요번에 경험한 걸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전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저도 유전이 두렵습니다. 유전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수험생들이 어떻게든 유전을 잘 학습하길 바라는 마음에 계속 설득하고 포기하지 않게끔 노력을 하지만 유전은 정말 쉽지 않은 파트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 어려운 파트일수록 극복하기 힘든 부분일수록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건 바로 뭐냐, 노후대책, 노력, 꾸준함, 그리고 체력 관리 잘 하시고 진짜 긍정적인 태도로 중간에 힘들더라도 진짜 꾸준히만 하면 유전의 90% 이상은 해결할 수 있다. 제가 함부로 100%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봐왔던 그 수많은 수험생분들, 꾸준히 하신 분들은 90% 이상은 극복을 하시더라. 물론 제가 현장 강의에서나 온라인 강의에서 말씀드리지만 수험생이 강사처럼 유전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강사처럼 풀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유전에 대한 문제, 유전에 대한 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수험생답게 문제에 접근하고 맞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유전 학습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지, 완벽하게 푼다, 꼼꼼하게 푼다,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 결국은 맞추는 게 중요한 거잖아. 네, 그런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커리를 꾸준히 따라와 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유전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BS 연계교재 질문 요즘엔 진짜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 EBS 연계교재 꼭 풀어야 되나요? 이 질문의 뉘앙스는 뭐냐? 꼭 풀고 싶지는 않다. 근데 안 풀라고 하니 찝찝하다. 상반기 때 수능 특강, 하반기 때 수능 완성이 나오는데 큰 틀은 이렇습니다. EBS 연계율, 특히 과학탐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역대 수능 보면 EBS 연계율 꽤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건 바로 뭐냐? 6월 평가원 전에 수능 특강, 그리고 9월 평가원 전에 수능 완성을 풀어보시라. 근데 시간이 부족하다면 전범위를 다 풀지 않아도 됩니다. 막전이고요, 유전만은, 그리고 3단원의 항상성, 그리고 방어작용 쪽만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연결이 높거든. 나머지 뭐 1, 2단원이나 3단원의 대부분이나 또는 5단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출학습만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제 컨텐츠 중에 RGB를 꾸준히 풀고 있다면 다 커버가 돼요. 근데 막전이 근육, 그리고 3단원의 항상성 방어작용, 유전 파트는 꽤 연결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EBS 연계교재를 풀어보신다면 정말 올해 수능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캐스트를 준비한 걸 이제 여러분들이 듣기 도움이 되도록 정리를 해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이번 두 번째 영상도 응원을 많이 해주신다면 세 번째 영상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대책 끊임없는 반복으로 생명과학의 만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생명과학 화이팅!